거기지. 부산의 동쪽에 있나 보죠? 아.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잘 위치나 이런 거는 뭐 아, 전혀. 그래요? 부산 출신이신데 왜? 말투는 뭐 아니잖아. 말투는 전혀 아니죠. 말투는 딱 서울 말입니다. 그렇죠. 정체성이 혼란이 생. 아, 오늘의 안주가 곧 이제 나오고 있군요. 안주 좀 소개할까요? 자, 공덕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질로 감사드리고요.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강원도 정선은 맛있는 옥수수로 유명한데요. 마켓하니에서 준비한 강원도 정선 임계산의 미백 찰 옥수수는 일교차가 큰 고랭지 옥수수라 알이 꽉 차 있고 쫀득쫀득합니다. 햇 옥수수를 맛있게 삶아 급냉으로 보내드리고요. 진공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갓 삶은 옥수수 그 맛 그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찰옥수수 3개씩 들어있는 진공팩이 7팩이고요. 총 21개 옥수수가 3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달콤한 활꽃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찜이나 탕으로 탱글하고 달콤한 활꽃게의 맛을 그대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맛있겠네요. 장님 지난주에 술떡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좋으셨겠네. 야, 어떻게 공덕포차는 떡을 줘도 술떡을 주나 이랬는데 지금 방금 전에 옥수수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옥수수는 옥수수잖아요. 오늘의 안주 옥수수. 아니, 옥수수는 안주로 먹기가 간단치가 않은데 전부 맛있네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모든 음식은 안 줍니다, 다. 그래요? 그럼요. 밥도 안 주고. 이건 어떻게 데우셨어요 오늘? 아, 이거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 데웠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에도 이렇게 물에 넣고 그냥 이 봉지째 봉지째 전자레인지에 익혀서 넣으면 오는 거 이게 네네. 해서 오는 거구나. 그쪽에서 익혀가지고 냉동해가지고 오는 거니까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면 되는데 맛있다. 딱딱하지 않고 되게 쫄깃하니 맛있습니다. 이 옥수수 중에 딱 씹으면 좀 뭉개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맛은 있는데 네. 그럼 옥수수처럼 씹히는 맛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탱글탱글하게 딱 하네요. 네. 옥수수 바로 못 드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앞니빨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못 먹고 하나하나 떼서 지금 소중하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야 진짜 옥수수 그렇게 드시면은 소주 한 짝 드시겠다. 아니 이렇게 일단 한 줄을 다 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옥수수 떼기가 떨어지거든요. 쉽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특히 앞니- 별걸 다 가르친다. 아니 특히 앞니가 약한 분들은 저렇게 네. 드시면 그러니까. 맛있어요. 야 그래도 다들 잘 드시던데 이 옥수수는 이렇게 막 먹는 게 좀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네요. 네. 괜찮은지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진짜 탱글탱글해서 잘 진짜 떨어지네요.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먹고 있나요? 안주를 왜 술하고 안 먹고? 그러니까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네. 이렇게 돌려 먹는 방법이 있고 옆으로 먹고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옥수수 하모니카. 네. 그듯이. 어느 쪽으로 하세요? 아 옆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하나를 할 때 먹어요. 제3의 방식이네. 그러니까 이 옥수수 보관할 때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냉동 보관하니까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는데 집에서 옥수수 삶아서 보관할 때 이렇게 이 통째로 보관하면 부피가 크잖아요. 삶아서 하나를 떼가지고 그 알을 보관하면 나중에 먹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전혀 건강하지 않는. 아니 뗄 때 귀찮겠지. 뗄 때 되게 네. 무념무상으로 단순노동하면은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명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옥수수 중에 하기야 이게 또 마켓하니에 초당 옥수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초당 옥수수 약간 달짝지근하고 딱 씹으면 터지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거 안 맞더라. 맛이 없어요? 예, 옥수수는 좀 옥수수처럼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달짝지근하고 그러니까요. 네.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옥수수 먹고 나면 가운데 태 네. 분리수거할 때 어떻게 처리해요? 아, 그거 일반 쓰레기 아닌가요? 쓰레기로 버리라던데. 네, 일반 쓰레기 맞습니다. 아, 이야. 그게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라고 이야기했으면 우와. 그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네. 그렇죠. 어. 일반 쓰레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욕 많이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그거 생선뼈,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개 껍질, 예. 맞아요. 뭐 그런 거 다 이런 거 일반 다 쓰레기. 일반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귀찮아도 물로 씻어서 말려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건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술 이야기 빼고는 건전한 공덕포차입니다. 되게 잘 떨어진다 이거. 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근데 강원도는 진짜 가뭄 때문에 난리더만. 아, 진짜요. 와.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또 우리나라 좀 커 보이는 게 여기는 가물어서 난리고 밑에는 폭우 그러니까, 때문에 맞아요. 난리고. 네. 와. 강릉은 속초하고 또 대비가 돼가지고요. 둘 다 비 안 오는 건 비슷한데 속초는 그 공사를 미리 하는 바람에 맞아요. 네. 거기는 물난리를 안 겪고 있는데 강릉은 한 2, 3년 있다 하지 뭐 했다가 이번에 재앙. 근데 네. 그게 완공되는 게 앞으로도 한 2년, 3년 걸리는 모양이에요. 와. 내년에도 아마 강릉 주민들은 좀 고생하실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정치적인 거. 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미칩니다. 드네요. 미쳐요.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갔었죠. 근데 거기 가서 강릉시장님한테 뭘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맞아요. 이 강릉 시민들 중에서 뭐 꼭 당원들만 있는 게 아닌데도 네. 사람들이 다 분노하죠. 분노해요. 분노하죠. 아. 맞습니다. 저 사람 다음에 무조건 떨어뜨리겠다. 오. 네, 네. 지역 현안인데 답을 못하면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결국은 그거더만요. 하늘 보고 비 와야지 해결되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 말하는 태도와 자세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던 거고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드러난 것 같고. 네. 여기 광주시장 전남지사 때도 한번 느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지사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일단 긴장해요. 긴장해요. 맞습니다. 너무 긴장. 잘 아니까. 선수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내가 말 잘못하면 나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강릉시장님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호 기자고요.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당국 장형철 KSOI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내일 11일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데 내일 기자회견 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두 분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100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성한용 선임 기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뭐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대통령 직무평가, 이른바 대통령 지지율, 그게 성적표죠. 네. 그래서 매우 괜찮은 편이다. 역대 그 전임자들,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도 아주 괜찮은 성적입니다. 이 갤럽 기준으로 쭉 봐도 지금까지 제일 높았던 사람은 김영삼 네.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대통령 되자마자 금융실명제, 하나회, 네. 청산, 여러 가지 공직자 재산 공개 엄청나게 몰아붙였죠. 그분이 83%. 83%. 취임 100일에. 지금까지 안 깨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네, 1위. 그 다음에 높았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하, 78%.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어떤 반사이익도 좀 본 것 같고요. 2등.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네. 62%로 3위. 대략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60%. 100일 네, 지난 100일. 성적표가. 그다음에 좀 낮았던 사람이 제일 낮았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꼴찌. 역대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 그렇군요. 미국산 쇠고기. 네. 네.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 드시면 되고요. 이랬다가 재앙 맞았죠. 네. 100일 성적표가 21%. 네.
이 꼴찌 기록입니다. 이게 안 깨지고 윤석열 대통령 28%.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이명박 대통령 기록을 깰 수도 있었는데 좀 더 열심히 못했다면 그렇게 깨지를 못하고 최악의 기록을 깼어요. 아니 열심히 했으면 깨졌을 겁니다. 뭐든지 오히려. 열심히 하면 그렇죠. 갉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갤럽 기준으로 63%면 지금처럼 정치 안국화 심한 지형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엄청나죠. 아주 괜찮은 맞습니다. 점수입니다. 역대 3위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잘하고 있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재명 리더십이 어떤 건지를 국민들에게 선을 보였던 한 네. 100일인 것 같아요. 손흥민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정치 슬로건 중에 제일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 유명한 거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주 네네. 예전에.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이런 거였었는데.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손학규 전 손학규 본선에 네. 못 올라갔지. 네, 본선에 못 올라간. 하지만 슬로건은 좋았던. 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중에 저는 저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 결합을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재선할 때 그게 보통은 이재명은 합니다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슬로건은 성남은 합니다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은 합니다로 할 거냐, 성남은 합니다로 할 거냐로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는 너무 좀 건방져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성남은 합니다라고 적었지만 모두가 이재명은 합니다로 읽을 정도로 캐릭터가 강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한 100일이 그 이재명은 합니다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신 아, 거다. 그래서 네. 몇 가지가 딱 보면 이재명은 직접 합니다. 직접 주요 하나? 의제를 직접 챙기는 네. 스타일을 회의 공간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직접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는 기간이었던 네. 것 같고요. 국무회의 생중계하면서 특히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이 드러났죠. 그 다음에는 끝까지 합니다. 네. 산재 이 문제 그냥 안 끝날 거거든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뭘 하나를 딱 잡았을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끝내지 않는구나라는 신뢰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에서 합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운홀 가고 현장 가고 뭐 지역 가고. 생기면 그쪽으로 바로 달려가시는 이게 이재명 국정의 리더십이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 외부적으로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역대 그 어느 상대보다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극악한 야당이 네.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걸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건데 단 저는 그래서 과제, 뭐 뒤에도 과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이지만 네.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확대되는 아하, 것들이 네. 저는 어쨌든 넘어야 될 과제인 건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역대 이제 세 번째 지지율 63%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 기준이고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결과가 국정 지지도 긍정 평가가 63% 이렇게 나온 건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외교를 잘했다 18%, 경제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한다 9%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또 KSY에 계시니까 KSY 조사는 안 나왔나요? KSY가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좀 낮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나올 때 제가 네. 왜 긴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8, 9일 네. 양일간 조사를 했었는데 54.6% 나왔습니다. 54.6%. 그러니까 지난 조사에 비해서 한 3% 정도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조사는 조금 올랐고 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 안보 쪽이 가장 그 지난번에 반전했었던 네. 한 2주 정도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친 그 가장 큰 성과가 네. 한미 정상회담 등등이었는데 전승절 네, 홍러일 열병식. 그 네. 긴장 관계에다가 네. 미국에서 지금 그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들 갑자기 대거 막 구금하고 네네네. 이게 좀 열패감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감소해서 약간 좀 주춤해버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갤럽 조사는 2일에서 4일, 근데 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렇죠. 사실은 대규모 구금이 벌어지기 전에 한 거고 예. 이거는 8일에서 9일 좀 예. 차이가 나네요, 시차가. 근데 저는 물론 외교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주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발생의 원인이 내부적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내부적으로 성취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 이를테면 그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양당 대표 모아서 오찬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개혁
뭐 정부 조직 개편이나 찬반이 있지만 네. 그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개혁적인 의지들, 성과들을 만들어내면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 돌파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은 약간 주춤. 그렇지만 네. 어쨌든 100일 되는데 50대 중반, 50% 중반대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확고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그것만으로도 좀 뭐 A 플러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SY 조사를 매주 하시나요? 2주에? 격주로 합니다, 저희는. 격주로 하시나요? 예. 매주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러냐면요. 예.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주춤세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 2, 3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 아직 이제 오차범위 안쪽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거하고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KSY 거는 2주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예, 이 여론조사 읽을 때 이를테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난주보다 뭐 몇 프로포인트 빠졌다. 그 자체를 갖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네. 이 흐름이 한 2, 3주가 계속 빠졌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예. 거다. 이렇게 읽는 게 맞고요. 올라갈 때도 1% 올랐다 그러면 뭐 아싸 뭐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그 PK 지역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오늘 7시, 8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네. 거기 보면은 부산 MBC에서 네. 했던 걸로 보면 국정 지지가 이것도 8일, 9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52.8에 부정평가가 41.4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부산 쪽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네. 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 울산 MBC에서도 했었는데 울산은 긍정이 48.9, 부정이 45.0입니다. 경남 50.0에 41.3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네. 불경이 다 앞서. 그래서 혹시나 이게 튀는 게 아니냐 하지만 부산일보에서도 저희가 또 네. 한 번 했었는데 네. 이거는 7일, 8일, 일요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52.4, 부정평가가 40.1입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거는 전국 조사에서 이 부분만 떼보는 것보다 각 광역 단위별로 800샘플 이상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러네요. 정확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PK 지역에서 이게 괜찮다. TK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대구 경북은 또 가지고 있는 워낙 정치적 기반들이 있으니까 PK가 사실은 정치적인 지금 이게 변동의 거의 바로미터처럼 이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민주당 그리고 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지표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 경남 사는 분들도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전체 여론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 민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당황할 거는 뭐냐면은 이 조사 결과를 쭉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뭐 후보들은 지금 너무 선명하지 않으니까 네. 자, 어느 당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냐 이걸 딱 물어봤을 부산시장 때 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네.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2.7, 국민의힘 후보가 42.6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와. 뭐 거의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지고의 유의미함은 그렇게 없지만 오차범위 내니까.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붙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다음에 울산하고 경남은 다소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38.2 울산입니다. 국민의힘은 44.8.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다음에 경남은 더불어민주당 39.4, 국민의힘은 44.2.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PK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여론 흐름이라는 거 저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그렇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P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된 이후로 사실은 지금 양당은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탄핵 정국 거치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 엊그제 이제 여야 대표를 만나서 회동을 할 때도 뭐 악수를 권하기도 하고 통합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에게는 통합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고 네. 여야의 협조를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나 뭐 일정이라는 걸 잘 해 나가시는데 근데 이게 뭐 현재 여야의 문제라기보다 워낙에 뭐 유튜브 등등에서 갈등의 골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고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갈등의 고리를 기회 요인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되신 분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정치를 하는 방식이 갈등을 만들어서 돌파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치에 지금 제일 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네. 과제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치를 부정하고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메시지 톤이나 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좀 클릭을 좀 다르게 가실 필요가 있을 것 앞으로도 같다는 좀 생각이 더 듭니다. 통합적으로 네. 가야 된다. 네. 통합 뭐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월요일에 여야 대표 이렇게 악수 시켰잖아요. 네. 사람하고 악수도 안 한다는 대표를 이쪽을 사람을 만들어드린. 아직 안 된 것 같던데. 아니 일단 마늘 좀 덜 먹었나? 그러니까요. 그날은 좋았는데 네. 이제 화요일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내란 정당 해산까지 하면서 왜 저렇게 좀 강하게 하지? 네, 하루 만에. 이렇게 했고 오늘 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내일 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또 다시 국민통합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인기를 올려주기 위한 여야 대표들이 일부러 좀 연출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이렇게 좀 띄워주기 위해서, 띄워주기 위해서. 비교해주기 네. 위해서. 그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좀 뭔가 좀 엇박자가 좀 있어요. 그냥 그런 건 좀 걱정인데 어쨌든 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주 굉장히 잘 했고요. 네. 또 내일 기자회견도 그렇게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통합 얘기했는데 이제 소통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 생중계도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소통 차원이었던 것 같고 기자회견도 벌써 이제 100일인데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거잖아요. 이 소통의 추진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대체로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이를테면 좀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이런 걱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굉장히 다각도로 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뭐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또 국무회의 공개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네. 그런 토론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이재명 스타일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역할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만 좀 너무 네. 스타로 부각이 되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이게 전체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렇게 부려먹고 총리도 좀 돋보이게 하고 장관들도 돋보이게 하고 이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이재명 본인이 이제 앞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시스템 부분으로 좀 맞습니다. 이제 보여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저는 변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집권 초반에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는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취지는 또 한편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소통이라는 측면을 보면 잘하고 계시죠. 넘치도록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가장 잘하는 방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약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좀 성원 기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과 네. 대통령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외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기초자치단체, 특히 성남시장일 때 노변장담,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저도 같이 사업 기획을 했었는데 네. 동별로 가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그걸 많이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타운홀 미팅 같은 네. 겁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과의 스킨십 자체가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그 시민들의 이야기 들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국가적 차원까지 가버리면 국민들과의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건 대단히 상징적인 행위인 거고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을 한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되
실제적으로는 되게 추상화되고 상징화된 구체적인 정책과 네. 큰 로드맵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통찰을 가지고 사실 네. 운영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어서 지역별 현안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나중에 확인했을 때 이게 약간의 다른 변동 사항이 생길 위험 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 그 다음에 국무회의 공개라고 하는 그 형식, 네. 이게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필요할 때 쓰는 카드인 거지. 네. 뭐 카드라는 표현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전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예전처럼 그걸 목적화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걸 해소하려고 하면 좀 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국가 단위의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기초단체장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누가 이게 사실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 중재를 잘하는 정치인 출신 네. 국정 책임자들을 시켜서 이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진짜 원인이 뭔지 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좀 해법까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했고 또 국회의원을 뭐 짧게 했지만 어쨌든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달라요.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아니 국회의원들은 왜 사고방식이 이러냐고 좀 투덜투덜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적응력이 워낙 빠르니까 네. 국회의원도 하고 상임위도 들어가서 해보고 또 당대표를 하다 보니까 아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느렸군요. 뭐 핵심은 아니다구나.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느릿느릿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정을 이끌어갈 때도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깊이 있는 통찰, 성찰 뭐 이런 것들. 저는 한미 정상회담 해주셨으면 준비할 때 네.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리액션을 하지 않고 결과로 딱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 뭐 이가 흔들릴 정도 그 정도로 준비하는 과정을 보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결과나 나중에 보면 그 진정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좀 이제 톤앤 매너를 대통령에 맞게 딱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딱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거 하나만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달라 한마디씩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이제 최근에 인사수석을 새로 임명했더라고요. 저는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권은 결국 인사고요. 인사 그동안 이제 약간 감점 요인이 인사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제가 뭐 비판적인 칼럼도 쓰고 또 제가 비판했더니 누군 또 저를 비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뭐 괜찮아요. 뭐 그런 건 괜찮고 그런데 어쨌든 정권을 100일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5년 맞아요. 동안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성실성, 뭐 이빨이 흔들려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사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금 물론 장관을 잘하면 5년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2기, 3기 내가 또 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인사에 관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반복된 이야기인데 성남시장일 때 언론에서 질문을 받거나 이럴 때 지금 대통령께서 하셨던 이야기 그겁니다. 왜 그렇게 설치냐, 왜 그렇게 튀냐 네. 이렇게 물으니까 네. 성남시장이 왜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냐. 네.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나요? 많이 나왔죠. 그럼 되게 물론 아주 의미 있게 답변을 하지만 약간 가볍게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네. 성남시장은 벼룩이다. 뛰어야 보이지. 네. 내가 코끼리가 되면 벼룩처럼 뛰겠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그때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정치적 존재감이 없이 네. 이 정치적인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코끼리가 됐어요. 네, 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저는 국민들의 위무를 위해서 코끼리도 벼룩처럼 한 번씩 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끌어내는 최고의 리더로서의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 점점 예전에 이재명을 극복해 나가고 벼룩처럼 뛰지 말아라. 큰일 났네. 그래서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격에 맞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잘 제일 중요할 지켜나갔으면 것 좋겠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 오늘은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 전날 바로 월요일에 이제 대통령과 같이 만나가지고 악수를 막 웃으면서 하다가, 이제 서로 국회에 와서는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은 그만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서는 혼용무도다. 이 말뜻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송원석 대표의 이 원내대표 교섭단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왜 어려운 말을 꼭 많이 하나씩 쓰는- 집어넣더라고요. 이 메시지 쓰는 사람들 고생했을 겁니다 아마. 네, 찾아내느라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세게 쳤냐 네. 이해가 안 된다. 뭐 전날 네, 있었던. 정청래 대표여서 어제 되게 부드럽게 했으면 네. 오늘 그러면 야당 교섭단체 대표는 그걸 받아서 부드럽게 했을 거냐?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았겠죠. 네. 이미 정책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뒤통수 맞았다, 뺨 맞았다고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야당에 의해서. 이게 국제 회의장에서는 양복 입는 거고요. 네. 체육대회 하러 가면 추리닝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메시지의 톤앤 매너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네. 또 그다음 지지자들을 보고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둘 다 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예. 사과 없이는 협치도 없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도 네. 이제 자기네들의 지지층을 위해서 할 말을 다 한 거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말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당 해산 심판이요. 정청래 대표의 예. 발언. 어쨌든 여당 대표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네. 이재명 정권이지만 또 민주당 정권이죠. 집권 여당 대표니까 국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지만 여당 대표도 그 일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정 협의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 기조를 좀 그냥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다 하는 게 낫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협치하자 했는데 화요일날 야당에서 아까 장관님 얘기대로 뒤통수를 친다. 네. 그 원래 여당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제 판단이 옳은지 자신이 없어서 민주당 의원들 한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톤을 좀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막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전 내용은 뭐 별로 센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내용 네. 단어 자체는 좀 그렇게 세지 거의 뭐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웅변대회 나가는 연사처럼 막 이 연사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혼용무도 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네. 이게 2015년 교수신문 사자성어입니다. 그해 사자성어 하나 그해 짚는 사자성어 그거. 2015년이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때예요. 어허. 이 교수신문이 굉장히 생각보다 좀 진보적인 또 이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사자성어를 계속 내요. 그래서 혼용무도할 때 혼군이고 용은 용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무능한 임금이 무도 이 세상을 이 도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어지럽힌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공격했던 건데 이 말이 맞았던 게 네.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그랬죠. 거예요. 딱 맞게 그런 됐네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교수들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이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상황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교수들이 만든 그 멋진 사자성어를 여기다 막 집어넣으니까 괜히 혼란스럽기만 하고 뭐 북한문 혼용도 아니고 이게 뭐지? 약간 좀 혼용이란 말 억지스럽다. 자체가 네. 전혀 안 맞고요. 이런 느낌. 또 뭐 한자를 또 뭘 쓰셨던데? 네. 뭐 아무튼 양두구육의 뭐 맞아요. 표리부동의 표리부동, 양두구육. 저는 몇 개만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제가 떠올린 사자성어 점입가경이다. 설상가상이다.
막상 막하다. 네. 이렇게 좀 이해가 쉬운 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자성어에 예. 또 사자성어로 대답해 예. 주신 성환용 기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전날에 연설을 할 때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노상원 수첩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이제 워딩이 나왔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2의 노상원이냐 주인공 찾아야겠다 자수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결국 그 주인공이 밝혀졌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것으로 밝혀져서 민주당에서는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라고까지 세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했죠. 어떻게? 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 그 노상원 죽었어야 수첩대로 했으면 대통령도 죽었고 나도 죽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그래 너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방송 나가는 시간이 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이건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어떻게 사과를 안 해요? 네. 또 이게 묘한 게 마침 어제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담을 했어요. 그 네. 삼특검법 가지고 뭐 좀 양보를 해주면 뭐 다른 걸 좀 풀어주겠다 해서 원내대표 회담을 가고 있는데 이 한쪽에서 회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그래 죽는 게 나았을 그래 텐데 죽는 게 뭐 낫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그것도 당사자예요. 네. 이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이분이. 하필이면 또 그 말을 한 사람이 원내대표였다. 그러니까 사과를 할 것이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무리 소리는 아무리 질러도 네. 상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사과 안 하고 넘어갈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네. 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속마음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실제로 그 정도로 싫어하거나 증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정치적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더 이상 몰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약간 방심했겠죠. 전날 화해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딱 일단 묻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정당 정청래. 해산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 당의 지도부로서 무언가 리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네. 저는 보면서 정치인의 자질에 관련된 문제, 자격에 관련된 문제, 요즘 최근에 제일 부각되는 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네네. 참여 계좌 그걸 그 본회의장에서 네. 요즘 보면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있고 얼마나 자기의 있는지. 이익과 생각에만 갇혀 있는지를 너무 많은 사례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큰 문제들은 거기 찍히는 거나 네. 실언 비슷하게 했던 이야기들, 속마음이 그냥 삐집고 나온 것들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유권자들이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록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증오의 언사들을 쓰는 정치인들은 네.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있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어요. 네. 굉장히 이제 고강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얼른 사과를 하면 물론 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과를 안 한다 하면 네.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슬픈 정치 현실인데 뭐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원내대표예요. 네. 이 사람하고 뭐 원내대표 회담하고 국회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 담담 타탈하고 대화하고 때릴 땐 때려야 된다 하는데 의원직 사퇴 요구하면서도 일단 국회 의사일정 잡고 할 땐 원내대표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조금 태도를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대화를 막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약간 미묘한 지점인데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서 약간 눈에 띄는 지점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한 2, 3주가 계속 조금씩 상승세인데 네. 민주당 지지율은 뭐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요. 그런 흐름이 있군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도가 이게 따로 가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을 좀 보고 이게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구에서 들리는 여론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당이 예. 너무 많이 앞서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당이 너무 세게 나간다. 세게 나간다. 예.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뭐 악수 안 한 거가 생각보다 좀 약간 부담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월요일 악수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풀어지긴 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뭐 내란 화요일에 정당 다시? 해산하고 또 이제 뭐 정원석 원내대표가 막 극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당이 손해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네. 대통령하고 여당은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결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4%, 네. 국민의힘이 30.1%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3%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근데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는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향이나 방향도 사실은 저는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견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따가 얘기할 텐데. 대통령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당시 후보였을 네. 때 정청래 대표가 되는 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개혁 과제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따른 반발의 위협 요인을 자칫하면 정부가 그대로 받아 안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쨌든 특성상으로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대표가 됐을 경우에 비해서 독립적인 성격들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완충의 때문에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청래 그 후보가 그때 그 당시 후보가 일하세요, 싸움할게. 네. 이 이야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고. 근데 당청이 좀 문제가 있다, 삐거덕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거는 당에서 저는 흡수하고 있는 네. 그런 효과가 물론 긍정적으로만 보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캐릭터 자체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여권 전체를 봤을 때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그 국회에 보고가 됐고, 내일 11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뭐 이거는 민주당 의석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통과가 될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딱히 이거를 막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권성동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뭐 구속영장에도 써있듯이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검찰에서는 특검에서는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권성동 뭐 예를 들어서 의원이 구속됐다 그리고 뭐 혐의가 좀 더 많이 확대된다 이랬을 때 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걸 어디까지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좀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방어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자유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 그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 당사자가 아마 그 표결 직전에 신상 발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 체포동의안 때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신상 발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권성동 의원이 성격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할지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건 야당 탄압이다. 나 억울하다. 그러나 이제 통과시켜 주십시오. 네. 말을 이렇게 하면 난 진짜 억울하다. 그러니까 반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네. 여야 의원들도 당적을 떠나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말을 듣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국민의힘은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이탈표가 거의 없다. 네. 그러면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피한다더니 결국 속내는 니들이 다 막아주는구나. 네. 본인은 뒤로 숨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뒤로 숨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역시 저 당은 쪼개지는구나라고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도 불리한 상황. 네. 그래서 저는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과하게 세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도 네. 최소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집하고 저쪽하고 그 갈등을 하면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빠져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다하는데 뭐 야당 탄압이라고 이게
큰 그 둘레만 쳐놓지 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네. 뭐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그렇지 하니까. 않습니까? 저는 구속될 거고 버림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림당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계속해서 너무 선명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다른 발언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국회에서는 한 200표 이상으로 네. 가결될 것 같아요. 네. 200표나. 근데 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그것도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아, 그래요? 때문에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뭐 이슈가 됐던 게 검찰개혁 뭐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다. 추석 전에 그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런데 그 후속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중수청 같은 경우는 행안부로 가기로 결정이 됐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사 보안권을 뭐 검찰에 남겨두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입법 논의를 하는 게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여당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놓고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게 거의 정설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엔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나왔지만 다른 언론들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비슷하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대통령이 가진 뜻과 정당이 가진 여당이 가진 뜻이 달라서 앞으로도 계속 부딪히면서 갈 것이냐 이게 하나의 예고편이냐 이런 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근데 두 번인가 큰 결정적으로 당과 뭐 이 대통령실이나 네. 이게 정부하고 의견이 다를 거다. 속도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에 그걸 둘 거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게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그냥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가장 강경한 입장들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우상호 수석의 뭐 생각을 제가 감히 읽을 수는 없지만 뭐 본인의 의중도 좀 담겨 있을 거고 네.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리더 앞에 서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동의되는 부분들이 더 크게 들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크게 차이가 없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다소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조사에서 검찰청 폐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공감이 46.6이고 비공감이 42.1입니다. 비공감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요, 이게. 네. 근데 중도층 쪽에서는 훨씬 공감한다는 게 많아요?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더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잘한 일은 45%고 잘못한 일은 37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개혁의 방향이 맞는데 검찰청 폐지라는 되게 큰 개혁 과제들을 지금 밟아 나가는 것이고 네. 내부에 있어서 극렬한 저항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말하자면 눈동자 흔들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 어. 이건 그냥 딱 가야지 네. 흔들리는 순간에 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어찌됐건 세게 나가는 게 대통령의 의지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게 나가는 게 의지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네. 거고요. 또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제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걸 다 뭐 이른바 보안 수사권이라고 네. 하죠. 그것도 다 포함해서 지금부터 이제 검토를 하겠다. 네. 이런 거죠. 이제 시행 시기가 1년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울 필요는 없는 거고 네.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끝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1년 뒤에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중앙일보 보도가 맥락은 맞는데 좀 튀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워딩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예, 일단 그 네. 따옴표가 우상호 수석이 한 따옴표 워딩이 아니라고 해요. 아니래요? 네, 아. 그런 취지의 우려를 한 건 맞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상호 수석한테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해명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 우상호 수석이 걱정하는 지점,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도 걱정하는 지점이죠. 우상호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건 맞고.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혹시
검찰에서 뭐 이렇게 정부 쪽으로 해서 뭘 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이 되니까 우리 당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잘 조정을 해갖고 일단 그 실무적인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저기 정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면서 당에서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당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은 그렇게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뭐 그 정도 갈등은 항상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아무 신경전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별로 걱정 안 하십니다. 네, 당연한 절차다. 그렇습니다. 두 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수청을 뭐 행안부 산하로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로 둘 것이냐, 일단 그 부분은 행안부 산하로 두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논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은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두는 게 맞다, 틀리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안수사 요구권만 줘야죠. 요구권만 줘야 된다. 네, 직접은 수사할 수 없도록. 보안수사를 할 수 없도록. 보안수사권을 주면 그 경찰에서 수상 결과를 어차피 검찰에서 다시 보안 수사를 할 텐데 그거를 문제를 제기한 범죄 피해자나 범죄자나 그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받죠. 그럼 그 수사기소 분리하는 취지 자체가 퇴색돼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 이런 건 내가 이제 기소해서 재판을 하려면 이 부분은 비어 있으니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좀 더 추가 수사를 보안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주는 게 맞겠죠. 그래야 공소유지를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언저리에서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면 검찰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경찰이 그럼 안 해버리면 그만이다.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안은 줘야죠. 대안은 또 만들어야죠. 그럴 경우에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우리 속된 표현으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개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이제 형사소송법 이런 데다 굉장히 자세하게 담아야 되거든요. 이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 놓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어떤 제도든지 그 빛의 영역이 있고 어둠의 영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꾼다 이 말은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 바꾸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유에 충실하게 일단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의 불편,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들의 제일 큰 불편은 뭐냐면 검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거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검찰 개개인이 검사 개개인이 다 악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는 거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고요. 검찰 권력이 지금까지 행사해왔던 것들이 끼쳤던 대한민국의 해악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무너뜨려야 되는 게 지금 제일 큰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보안수사권 찬반 있죠. 일단 그 권한들을 뺏는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야지 이걸 자꾸 애초에 시작되었던 동기를 넘어선 다른 디테일한 것들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내부의 동의를 얻고 설득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개혁이 있고요. 방향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지침을 주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부를 설득해야 되는 개혁 과제가 있는데 검찰 개혁은 내부를 설득,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기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딱 칼로 딱 잘라내야 됩니다. 두 분 다 동일하게 검찰로부터의 수사권은 다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성비 사건 때문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어제 당에서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대하기로 했고 내일 11일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할 예정인데 사실 이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논의를 할 때도 조국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끝에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건데 일단 피해자 쪽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다시 당대표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림에서 사실은 더 빨리 이제 어떤 리더가 되는 하나의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실은 당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너무나 큰 과제가 주어졌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실제로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의 문제에 앞서가지고 네.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피해자 중심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총사퇴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도부 총사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지도부가 총사퇴한다라는 게 피해자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건가에 대한 소통을 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했을 경우에 그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질 거냐에 대해서 섬세하게 소통해야 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라는 이야기를 꺼낸과 동시에 이 문제는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비대위원장을 하냐 안 하냐 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비대위가 나와야 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사안이 거기에서 발생한 거라면 네. 비대위원장을 빨리 해서 수습한다는 개념보다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분하고 빨리 계속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네. 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정할 것이냐를 먼저 표현이 합의하고 네.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럼 뭐 당은 당이 할 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대로 잘 수습하면 되지. 지금 이런 정도 상황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조국 그 전 대표 원장이시죠. 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지금 기사를 보니까 3번, 4번 연락을 했는데 이게 접촉이 잘 안 된다 네.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그럼 30번, 40번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고리를 먼저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건, 성비위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묻히고 이게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쨌든 뭐 원활하게 풀릴 수는 없죠. 이 문제가 뭐 상처는 상처대로 남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가는 게 조국 혁신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늦었군요. 네. 예, 은의군 교수라고 그 광주대 교수님이 탈당하겠다고. 이분이 이제 상임 고문이에요. 조국 혁신당 만들 때 네. 창당 준비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광주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조직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토론자로 좀 와달라고 해서 네. 제가 광주에 가서 토론회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좀 개혁적인 또 뭐 여러 가지 역할 인정받는 분인데 탈당하면서 누굴 뭐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걱정을 좀 하셨더라고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하고 네. 피해자 대리인들한테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거 안 된다 이러면 네. 이 매우 그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말을 남기고 탈당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조국 혁신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탈당을 했다 그러면 이 당의 그 텐트로 치면 가운데 그 기둥 볼트가 지금 부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건의 파장이 커요. 네. 그래서 이건 조국 전 대표 뭐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 네. 의원들이 그렇게 다수 의견이 그냥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판단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정면 돌파한 거는 뭐 옛날 YS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인식이 좀 안이한 측면이 있다. 네. 차라리 이럴 때는 이제 외부에서 특히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중에 당 고문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한테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좀 맡아서 그러면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든가 하고 지금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다
조국 원장하고 그 당 의원들이 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는 조국 원장에 대한 이제 책임론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론이 나왔을 때 조국 원장이 했던 반응들, 메시지들이 있어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 메시지는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부적절하죠. 네. 근데 걱정입니다. 별로 이 사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 네. 그래요. 이제 그 전에 안희정 지사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분들 사건이 있을 때 이 좀 민주당 또는 이른바 진보 진영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강하게 벌어졌거든요. 네. 심지어 우리 한겨레 신문 기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때 약간 놀란 게요. 이게 어떤 성 관련한 이런 사건에서 이게 남녀 간, 젠더 간 갈등이 더 큰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대 간 차이가 네. 훨씬 커요. 네. 그래서 그랬었죠. 이 한 5, 60대 여성들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한 우리 한겨레 편집국이 한 30대 남성 기자들이 막 그걸 보고 분노하는 네.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도 이 세대의 격차에서 오는 이 감수성 부족을 과연 내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건 지금 어떤 문화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무조건 나이가 좀 스스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도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무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8월 31일에서 9월 1일 네. 이틀간 광주 전남 쪽 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했으면 좋겠다가 40.2%가 나왔어요. 네. 근데 합당 불필요하다가 30.9%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총선 전에 하자가 15.8%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게 46.7%인 겁니다. 그 말은 네.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광주에서는 경쟁 구도, 그다음에 기대감 이것들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조급함을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정도 중요하게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없이 바른 길을 잘 가야 된다라는 중압감을 사실은 느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되는 거 전국조사에서 지금 광주 전남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너무나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그래도 한 800샘플 정도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런 조사를 당에서라도 돌려보고 저희도 한번 해보겠지만 그런 추이들을 좀 보면서 이번 건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케타니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강원도 정선 임계산의 알이 꽉 찬 쫀득쫀득한 미백 찰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진공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주시면 갓 삶은 옥수수 그 맛 그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찰옥수수 3개씩 들어있는 진공팩이 7팩, 총 21개 옥수수가 3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이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감정선이 우와 분노하다 약간 안타깝다가 다시 분노를 다시 분노 모드 장착하시고요. 분노로 끝. 자, 방통위가 정부의 이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뀝니다. 신설이 되는 건데 방통위가 폐지되기 때문에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임기 종료로 해임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퇴 의사 없고 이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임기를 중간에 이렇게 해임시키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진숙이라는 위원장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평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진숙 위원장 임기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오래됐죠. 네. 이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그 당시에 야당이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죠. 최민희 네. 전 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막 배에 꼬이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100% 책임이 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야 간의 정치가 실종이 되면서 합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인가요? 새로 만드는 기구가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거 뭐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 좀 기후 개편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정비를 해야 되고 이건 입법부 고유 권한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조직이 없어지고 새로 만들면 그전에 없어지는 조직에 있던 사람은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뭐 본인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소송 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전에 그 탄핵 소추됐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건 헌법소원도 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르시면 됩니다. 이거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시니컬하게. 아니 그 목소리 높일 일이 전혀 아닙니다. 네. 법대로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유사한 경우들이 많은데 임기 보장, 독립성 유지도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지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적합하냐.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호에 이 사람이 승선해 있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유의미하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위원회가 바뀌면 당연히 정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할 때 이진숙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네. 대구시장 선거 관련돼서 딱 물었을 때 네.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네. 지금부터 생각하겠구나. 지금까지는의 방점이 그래서 있군요. 저는 이제부터 하는 모든 헌법 소원이나 이 네. 부분에 대한 저항은 정치적인 행위이고 본인의 이제 또 다른 변신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전사로 거듭나기 위한 그렇죠. 수단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국무회의 이런 데 와가지고 이 깐죽깐죽 해도 됩니까? 발언권도 없는데 굳이 그러니까 발언을 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까? 그럼 물론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당하게 보장되는 정치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네. 세게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국민들 앞에서 정확하게 심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힘에서 공천 줬으면 좋겠고요. 내년 대구시장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으로 출마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 대구시장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게요. 내가 잡겠다. 민주당 대구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덕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덕포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